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은 급속히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개헌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오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개헌을 하자, 개헌이 필요하다. 이번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그때 개헌을 바로 하자라고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 개헌 논의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제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가능하게 될지 두 분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87 체제의 한계는 지난 십수년간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여야 모두 다 문제의식을 좀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라고 파면을 결정을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30차례에 이은 이 줄탄핵과 좀 단독 이 입법 폭거와 예산 감액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라고 지적을 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시스템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40여 년 시간 동안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 비극을 겪었던 것이고요. 탄핵 소추까지 더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3명이나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야당은 정말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왜곡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단임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치해야 될 동기가 없기 때문에 또 약간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좀 의원식 의장이 이번 선거를 좀 계기로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임 총리제를 비롯해서 좀 대통령의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좀 야당의 폭주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양원제 도입 등을 통해서 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치유하기 위한 좀 그런 절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가장 큰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이 늘 가로막혔던 이유가 막상 힘이 있는 사람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서 이제야말로 좀 87 체제를 종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전하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지난 12.3 내란 사태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죠. 대통령 파면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우리 헌법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이들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일단 추상적으로나마 개헌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충분히 할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현재까지의 개헌 논의 내용을 보면 가닥을 잡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개헌 논의는 시작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적을 했던 사람들 일부가 제왕적 의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권력을 더 실어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양원제 같은 경우는 양원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의회는 쪼개지는 것이고 대통령의 힘은 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보면은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꾸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밖에 4년 중임제라는 거는 대통령 임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대안인 것이고 헌정 체제, 정부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라든지 합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논의는 서두르게 해서 좀 충분히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합의로 단기간 내에 특히 이번 조기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 이게 60일 안에 해야 된다는 이게 어쨌든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해도 현실화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주장들만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거거든요. 안 될 이유를 찾자고 하면 사실 개헌이 아니라 정책 하나도 100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명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딛고 또 해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외교 중심으로 사실 외교와 정치만 거의 관할을 하고 좀 내치에 관해서는 좀 주지사들이 좀 주도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양원제를 통해서 한 번의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맞추고 한 번의 선거는 중간 평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대 야소 국면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또 중간 평가를 통해 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중앙 집권형인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를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각의 일부 인사권을 총리가 직접 행사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혹은 여대 야소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정권도 그 집권 2년 차에 단 한 번의 총선 결과가 정말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 후과로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중간에 한 번의 총선만으로 그 정권의 명운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을 절충하기 위해서 이 양원제라는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우원식 의장도 그래서 단칼에 다 뽑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차 개헌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을 채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면 얼마든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의지와 명분이 있다면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키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사실 개헌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그 과반 정도의 수준의 합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국민투표로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류에 해당하는 세력이 여기에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역대 개헌 논의를 보면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주류 세력, 뭐 당내 주류가 됐던 아니면 정당 자체가 주류가 됐던 이쪽일수록 개헌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바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갑자기 뭐 체제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하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워낙 크면은 그것은 어느 진영이든 주류든 비주류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개헌의 당위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국민적 합의가 과연 그만큼 강한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 사태도 대통령이 있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헌법 자체가 문제인 건가, 이런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크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면 일단 정부 체제 이전에 뭐 계엄에 관련된 문제들, 계엄도 이제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그 계엄에 어떤 뭐 국회가 미리 승인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소폭적으로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거론이 될 텐데, 이런 사면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사면을 제한하는 그런 또 개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굉장히 좀 큰 폭의 권력 구조와 정부 체제를 바꾸는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직까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분권형 대통령제 중에서도 책임 총리제 정도는 현행 헌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임명 동의,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의권을 지렛대로 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책임 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정치 세력도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원래 대통령제였다가 이원정부제 쪽으로, 거의 내각제 쪽으로 이동을 해왔는데, 그것은 헌법을 먼저 개정해가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라는 골격하에서도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면서
의회의 중심성을 부여하고 이런 실험들, 도전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국민도 납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개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 세력이 그런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직까지 납득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 점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류 정치권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예. 우리 평론가님께서 상당히 무기력한 말씀만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역사를 교훈 삼아서 늘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야당이 지금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줄탄핵을 그러니까 헌정사, 문명사회 전례 없는 30차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비상대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만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립까지 온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만장일치 결론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성을 하고 또한 발전적인 아젠다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연 되겠느냐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윤 대통령도 임기 단축을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살을 내주는 읍참 골단의 그 자세가 있어야만 이 상대 진영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사실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임기 단축 그런 개헌을 포함해서 먼저 내가 먼저 살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몇몇 후보들은 임기 3년만 난 해서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겠다라고까지 결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기어이 5년 임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과 3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이 필수 불가결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는 세력 중에 국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저보고 이제 무기력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무기력한 거예요.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확보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말만 한다고 해서 동력이 확보되는 것인가? 개헌을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촉구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될 테니까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 각 당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직을 물러나야 합니다. 벌써부터 뭐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세론 뭐 흔들림 없이 갈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반칙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 정당 내 당규들을 보면 심판이 선수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통령 출마가 예정되어 있으면 거의 2년 그 근저에는 사퇴를 하도록 다 당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당규까지 다 바꿔가면서 사실상 심판 선수를 겸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선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 행보를 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양가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또 당시에는 뭐 중도 보수와 뭐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면서 좀 화두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뭐 52시간제 유연화, 뭐 특례를 포함한 뭐 반도체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내놨지만 결론적으로 양대 노총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단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선수와 심판이 철저히 분리된 상황에서 좀 선수들이 다채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벤션을 비롯한 여러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이 보수 정당에 조금 더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후보군이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아젠다와 비전이 일종의 이제 집단 지성처럼 작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 과거 했던 그런 반칙들이 또 이제 후가로 돌아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비명계에서도 이제 출마하겠다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세론 뭐 끝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뭐 탄핵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사실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건 이전에 어떤 환경과 구도였는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허위사실공표죄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대선 전에 있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는 상당히 치워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유죄가 2심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대선 주자 1위에서 내려올 정도였는가, 그거는 또 아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들 보면 배임이나 뇌물 혐의 이런 것으로 기소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 설령 그게 1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통령을 못하게 되는 것이 맞는가, 물론 법에 따르면은 유죄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은 심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심판하려면은 투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의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이상은 크게 대선을 흔들 정도의 타격은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타격이 없던 것인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대선을 치러내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게 됐다,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실 비명계 주자들이 지금까지 좀 이재명 대표에게 나름대로 도전을 했던 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기인하는 것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차별성이라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은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계속해서 열세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고, 당장의 비명계 주자 중에 한 명이라도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재명 대항마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는데, 현재 또 그런 상황인 것도 아닌 거거든요. 3김, 4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대세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현재로서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될 자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 뭐냐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적을 박탈해라. 그리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승복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 패배해서 승복한다, 판정에 승복한다, 이런 의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심판대에 올라가 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한 명인 것이고,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은 이번에 결정문에도 쓰여 있지만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이 법적 심판입니다. 규범적 심판이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 심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탄핵 심판의 특징인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거냐를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계속해서 곽종건 전 사령관이, 사실 곽 전 사령관은 계속해서 진술을 할 때에 인원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진술이 흔들렸다, 회유당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략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헌재에서 배척을 했고, 곽 전 사령관 진술이 오히려 일관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인정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이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혹은 잘 몰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헌재가 결정하니까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차원이 될 건지, 이것부터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사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내란죄 재판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어떤 범죄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으로 증거가 다 남아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그 당시에 했든 말든 이거 떠나서 포고령에 나와 있는 국회 활동 금지라는 이걸 명령에 따라서 국경이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까지 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버텨놓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알았다, 이렇게 끝낼 것인지, 그렇다면 그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제명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시 뒤에 이제 중진 간담회라든가 의원총회 국민의힘에서 하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평론가님 말씀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법조계의 우려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 와중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절차를 어긴 지점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들, 보완 의견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인 실체적 진실이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 목소리를 또 내는 분들이 계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집회에서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법적인 불복 절차는 없지만 우리가 그 결정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평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견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언적인 이런 설명 결정문을 쓴 것이 후에는 이 충분한 쟁점을 만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을 배척해버린 좀 그런 결과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저희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법까지 발의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당한 정당은 대통령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라 그래서 후보도 내지 말라 이런 법안까지 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민들이 공포감을 가질 만한 그런 독재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단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예산 폭거를 저질렀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누가 단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말미에 남긴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 쌍탄핵 같은 것들을 다 철회를 하고 지금까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다운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이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느끼는 가운데 좀 대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거야말로 좀 국민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찬성한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도부는 계속해서 거리를 더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차상의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비상계엄 전체로 엮어서 정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오후에 일단 논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저희가 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끝으로 이제 여권 잠룡들도 뭐 조기 대선 이제 채비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 또 어떤 뭐 키워드랄까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나올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도전을 선언한 셈이 됐고 지금까지 사실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티가 났던 거는 이제 탄핵은 기각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조기 대선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암암리에 또 풍겼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를. 그러면서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도전을 선언할 거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정치 스타일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리거나 이런 쪽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조금 숨을 죽이고 약간 시기를 보고 있는 거는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 같아요. 탄핵 찬성 인사들은 아무래도 당 지지층의 대다수는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평가를 하자면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스스로에게 자충수가 됐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탄핵 모드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보수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설파하고 이것을 정면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사실 탄핵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제법 형성이 돼 있는데 이들 중에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주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유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탄핵 때 흔들리는 행보를 보였었고 이런 것들이 탄핵 찬성 반대 양쪽으로부터 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국면에서도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을 확고하게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주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애매한 행보를 보였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본인을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좌우우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최근에 또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해서 이게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빨리 뛰어들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대선 준비를 할 것을 딱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뭐 장관으로서 보여줄 게 있다면 이걸 보여주고 뛰어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며칠 동안 저울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게 홍준표 시장뿐 아니라 이제 김문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과거 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그런 주자들은 뭐 선거 사무실을 계약을 이미 마쳤다든지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몸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펼쳐지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이제 경선은 4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판에 대해서 또 이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여러 주자들이 이렇게 몸풀기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각자가 시점을 어떻게 할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 주자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각자 주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 비전들을 보여줘서 조금 더 경선이 풍부해지고 국민들도 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